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 김 박사님께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나 금요일을 좀 지켜보겠다 하셨는데 2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잠정 6천억 원. 이게 참 지난해 동기보다 비교를 해보면 95.7% 감소한 수치고 매출은 60조였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또 역시 이것도 20% 넘게 감소했는데 일단 수치를 어떻게 좀 보셨는지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에 이렇게 일거수일투족 큰 관심을 갖는 것은요.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었으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한국 경제 전체의 실적하고도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 경제에서 가장 지금 당면 과제가 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산업을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어나느냐 회복되느냐는 것은 한국 반도체, 한국 경제 나아가서 세계 경제의 경기 회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삼성전자 실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2분기 그러니까 올 4월 달부터 6월 달에 삼성전자가 장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실적치 제일 먼저 속보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영업이익이겠죠. 예.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6천억 원 이게 우리 일반 개인이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이기는 한데요. 전년 동기에 비하면 95.7%가 아니라 95.7%가 감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에 불과하다. 예.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었던 겁니다. 보통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분기에 보통 발표했다면 13조, 14조씩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늘 그렇게 속보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6천억이라는 숫자가 이게 적은 것도 아닌데도 삼성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천억이라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세계 최대 기업의 실적으로서는 상당히 참담한 것이고 예. 또 경쟁사라고 했던 애플, 이제는 경쟁사라고 하기도 좀 어려워졌는데 애플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조족지혈 아주 형편없는 실적이 됐죠. 매출도 더 줄었습니다. 매출은 22.3%가 줄고요. 많이 팔리지도 못하고 가격은 더 후려쳐서 네. 이익은 더 떨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올 초인 1분기하고 비교해 봐도요. 1분기보다도 더 감소했어요. 1분기가 우리 어닝 쇼크다 해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6,400억으로 줄었는데 이번에는 6천억으로 1분기보다 400억이 더 줄었거든요. 매출도 더 줄었습니다. 14년 만에 지금 최악의 성적표인데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정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가 보는 것이 당초에 정권 시장이 예측했던 그것을 예측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가 과연 얼마나 영업이익이 줄었을까 쭉 조사를 했는데 당시 조사의 평균치가 한 2천억 원 정도로 나와요. 물론 일부 좀 적극적인 데는 1,000억 정도 또 더 공격적인 데는 뭐 6천억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평균치가 한 2천억 되거든요. 연합 인포맥스 같은 경우에는 1,800억대 정도를 전망을 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익이 3배가 많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순수하게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어닝 스프라인 게 정권사 예측보다는 더 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위안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너무 높이 잡았다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그게 또 충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정권사의 실적 전망이랑은 또 어차피 본인들이 회사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측이 애당초부터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권사 전망보다 좋아졌으니까 이제 잘 됐다라는 것은 좀 기대죠. 우리의 희망.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여러 업종을 동시에 합니다. 그중에 또 특히 세 가지 업종이 대표적인데요. 반도체가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전, 홈 일렉트로닉스라는 가전 산업, 그다음에 갤럭시 같은 이 모바일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분야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분기에 반도체에서만 약 5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확한 통계를 삼성전자가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분야와의 역학관계를 해서 추산해 볼 때 그 적자 규모가 3조 원대로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1, 2조는 줄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반도체만 놓고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예, 그래서 반도체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희망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반도체 적자가 줄었는데 왜 삼성전자 전체 통째로 영업 이익은 왜 감소했느냐? 반도체가 적자가 줄었으면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나빠졌거든요. 그것은 반도체는 조금 좋아졌지만 또 다른 축인 갤럭시를 비롯한 모바일 쪽의 기기가 안 팔렸고 또 가전 쪽에서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 팔린다. 뭐 그래서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반도체도 좋아졌다는 게 이제 적자였지만 적자 폭이 좀 줄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죠? 그죠. 5조 적자가 3조 됐는데 그러니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3조 적자도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경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이 차고 달이 차면 기울고 또 기울면 올라가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또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권 시장이나 경제계에서는 일각에서는 바닥을 친 거 아니겠느냐.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사실 그거는 전문가인 박사님도 그러시고 이제 뭐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박사님 보실 때는 이 정도면 바닥은 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또 뭐 끝모를 또 지하실이 있을지 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바닥이냐 아니냐는요. 경제학자들은 지나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내려갈 때 이것이 내일 모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올라가야만 바닥이라고 지금을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에 가보지 않은 것이고 또 기업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더블 딥이라고 해서 한 번 추락했다가 또 추락하는 올라갈 것 같다가 또 추락하기 때문에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고 넓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맞아. 또 지하실 밑에 지하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저는 꼭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예, 들어야겠습니다. 반도체는 바닥을 조금 통과한 게 아닌가. 우선 적자가 5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적자가 좀 줄어들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4월 달부터 대대적인 감산을 했거든요. 예. 감산을 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요인.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가 바닥이냐? 요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가전 쪽은 현재 불경기가 조금은 더 가지 않겠는가? 또 지금 갤럭시라든지 모바일 폰도 여러 가지 그 국제 아이폰과의 관계도 있고 신제품 라이프 사이클 등으로 봐서 단기간에 새 반전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 정권 시장에서 보면요. 많은 분석가들이 언론들이 이제 바닥을 쳤다 또는 사실상 바닥이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그럼 바닥을 쳤으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도 2% 주가가 빠지고 2% 정도 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 어쨌든 동투기 직전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또 희망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두운 소식이죠.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서 GS건설 해당 단지 재시공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PF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니 GS건설 입장에서도 그렇고 비용 부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어떻게 좀 이 건설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철근을 빼먹고 대한민국 유수의 기업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그 안전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체를 다시 지어야 되는 그것도 참담한 상황이죠.
근데 그와는 또 별도로 GS는 뭐 회사의 재난이겠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이게 큰 후폭풍을 줄 수 있다.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차례 PF 대출이 올 하반기 약 8월 달 정도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 올 초부터 얘기해 왔었죠. 예,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사이클상 지금 8월 달이 좀 위험하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7월 초에 날벼락처럼 GS가 건물을 다시 짓는다. 자, 이 대목에서 왜 GS가 건물을 다시 짓는 게 PF 대출의 날벼락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구조를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회사 자기 돈으로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건설회사가 정권사들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이제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안 빌려주니까 PF 대출 형태로. 근데 PF 대출은 담보가 없어요. 사업 되어가는 거 기성고를 보고 빌려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건설사인 GS가 금단에 새로 짓기로 했다면 자신들은 그동안에 PF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굴려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면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쭉 받아서 그 돈으로 PF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이익은 자기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 짓기도 전에 그게 다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도 지어둔 것도 있는데 그잖아요. 거의 다 지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분양 못하고 분양을 못했으니까 돈 못 받았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또 부숴야 되죠. 그러니까요. 부수는 비용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걸 그냥 폭발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원자재라든지 안에 있는 각종 시설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잘 뜯어내려면 폭파 비용,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철거 비용 때문에 또 새 짓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빌려야 되고 또 받았을 수 있는 제대로 완공됐다면 받았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GS가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GS 그룹, GS 건설이라는 데가요. 네. 올해 PF 대출 건으로 해가지고 한 2조 원 정도를 빌리고 있고 그중에 올해 말까지 1조 원 이상을 갚아줘야 돼요. 아, 근데 그 돈 여기서 나올 지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방법은 부도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에 가서 돈을 구걸해야 됩니다. 아, 근데 금융시장에도 이게 회사채 발행해야죠. 쉽겠습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회사채 발행하면 중소기업들이 가져갔던 시장을 이제 구축을 해내고 GS가 그동안에 회사 덩치는 더 크니까 그 회사채를 뺏어와야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그다음에 회사채 금리 급등. 그러면 금리가 급등하면요. PF 대출 빌려선 GS 건설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들도 GS 때문에 그 PF 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를 또 더 내야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것을 도미노 폭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GS의 이번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 경제사에 큰 오점이고 가뜩이나 지금 한국 굉장히 경제 또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1등, 2등, 3등에 들어가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 회사인데 어떻게 건설 회사에서 철근을 빼먹었다? 그래서 다시 짓는다?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 참사가 아닐까. 더더군다나 저걸 또 새로 지어줄 때 현재 건설비 5천억 정도를 추정을 하지만 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최대 1조까지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갈 걸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 지었으니까 5년 후에 들어오세요. 그럼 5년간 다른 데 어딘가 살아야 될 거는 그 금융 비용은 맞아요. 누가 조달할 것인가? 입주민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GS 금단자위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다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손해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야말로 GS 건설의 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상황이 진척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 미국의 그 6월 민간 기업 고용 이게 전월보다 49만 7천 개 증가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물론 뭐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야 된다고 고살 지낼 수도 없습니다만 뭔가 좀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크게 공고한 상황이 또 연출됐네요.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연준이 정말 모처럼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계속 가파르게 올리던 기준금리 이번에 한 달은 일단 두고 보겠다 해서 동결했는데 동결할 때 이유가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거시경제 지표 상황 봐가면서 7월, 8월 달에 이제 금리 재개를 할지 금리 그러니까요. 인하를 할지 예.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연준이 보겠다고 하는 지표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가, 하나는 고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면 고용은 의도치 않게 고용이 좀 감소하는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 원리예요. 예.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고용이 또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시장 예상치의 2배 이상 신규 고용이 많아졌어요. 고용이 많아졌다는 건 반가운 일이죠. 이것을 좋게 보면 아 미국이 금리 인상에도 경기 침체가 없겠구나. 박수 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게 전제 조건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냐면요. 물가가 하락을 해주고 물가 하락 속에서 고용이 증발한다면 골디락스 너무 좋은 것이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물가 완전히 안 잡혔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 근원 물가 아직도 5% 정도거든요. 목표의 2%에 한참 모자라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에서도 놀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주가는 떨어지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장단기 최근에 또 역전됐는데 지금 뭐 국채금리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장기, 단기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단기는 2년짜리는 5% 돌파, 또 장기 10년짜리는 2% 돌파, 그러니까요.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준금리보다도 사실 민간 기업이나 가게에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7월 FOMC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가장 골치 아플 분이 또 이창영 총재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은행 총재의 마음은 이 사실 최근에 우리 소비자 물가 한국 같은 경우는 관리 목표 2% 기록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아닌데 이제 더 벌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2%대로 들어왔습니다. 예. 물론 아직도 변수는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PF 대출 폭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고용이 미국처럼 그래 뜨겁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굳이 올려야 될 것이냐 하는 여론이 아직까지는 되새고요. 또 미국의 7월달 금리 인상은 예정됐던 겁니다. 다만 고용 지표가 조금 더 높였는데 사실 고용 지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정부 통계가 아니고 정부 통계는 오늘 밤에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물가 CPI 지수 요거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미 금리 차가 켜진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경제에 파탄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한미 금리 차 이퀄 우리나라 금리 인상 불가피 이런 논리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